발표 같은 걸 하나 오늘 그냥 듣고 가신다 생각하시고요.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얘기 했더라고요. 글쓰기가 쓰기 어려운 이유를 알면 글을 쓸 수 있다. 무책임하게 그냥 5가지라고 던져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더 많으면 더 훨씬 많을 수 있고 그래서 5가지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5가지 이거예요. 첫 번째는 표현의 기쁨입니다. 저는 늘 읽고 듣고만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 직장에서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고 그러니까 상사의 생각을 읽고 선생님 생각을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만 살았어요. 나를 표현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남한테 나를 그냥 내놓고 살았죠. 남한테 나를 맞춰주면서 살았죠. 나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살기 시작한 게 한 5년 좀 넘었는데요. 요즘에는 내가 말하고 쓰면서 살아요. 그 말과 글은 나예요. 나를 표현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 가끔 관종이란 소리도 듣고, 욕도 먹어요. 근데, 그 좋더라고요. 댓글에 막, 그래, 너 잘났다. 그런 댓글 많이 달리는데, 그런 욕 안 먹고 남의 말 잘 듣고 살 때보다 나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를 표현하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글이 없을 때도 막 동굴에 벽화를 그린 인간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런 표현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단순히 그걸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표현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요. 인정을 받고 또 자아를 실현하고 그런 거죠. 나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어떤 금전적인 어떤 소득도 얻고 뭐 이런 것과 남한테 맞춰주면서 월급 받고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의 기쁨. 두 번째는 성장의 기쁨입니다. 저는 말하고 쓰지 않고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말하고 쓰는 만큼 내 것이 축적되고 나의 수준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읽고 듣는 거로도 나는 막 내가 더 아는 것도 많아지고 뭐 해지는 것 같은데 나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성장을 어떻게 확인을 해요? 말해보지 않고 써보지 않고 내가 그걸 해보지 않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장했을 거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뭘 써보라고 그러면 못 쓰고 뭘 말하라고 그러면 못하면 그건 내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성장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나아진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이전 메모를 보면서 알고 내 유튜브의 이전 강의를 보면서 제가 알죠. 그럴 때 너무 기쁘죠. 그리고 앞으로가 기대되죠. 더 나아질 거기 때문에. 말하고 쓸 때 성장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치유의 기쁨입니다. 저는 4가지에 관해서 써요. 과거에 관해서, 미래에 관해서, 현재에 관해서, 관계에 관해서. 과거에 관해 쓰는 것은 제 기억을 씁니다. 기억나는 거. 되게 안 좋은 기억들이에요. 안 좋은 기억들이 많죠. 뭐가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기억도 있고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기억도 있고 그 기억을 쓰면 저는 거기서 벗어나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기억이 뭔가 난다는 것은
뇌가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억으로 힘들다고. 그래서 그 기억을 써주면 뇌가 이제 아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기억을 안 해요. 나한테 계속 그걸 떠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날 때마다 안 좋은 기억들은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미래에 관해서 되게 그거는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도 씁니다. 근데 그것도 쓰고 나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게 뭔가 저는 정리가 돼요. 한번 써보세요. 자기가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 미래의 일로 인해서 뭐 불안 수준이 아니고 공황장애를 겪었어요. 그건 이제 극도의 공포감이거든요. 그 청와대 때 겪었는데, 그건 글로 쓰면 돼요. 그리고 과거의 기억에 관해서도 저는 고3 때 정신과에 갔거든요. 강박장애로. 근데 가보니까 뒤에서 누가 계속 쳐다보는 병인데, 그 뒤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압박감, 강박인데, 막상 가보니까 어떤 기억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 기억을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표현하고 나니까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알았어요. 아, 얘가 내가 이런 걸로 힘들다는 걸 나한테 얘기하는 게 기억나는 거구나. 어렸을 때 공부를 이제 남의 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주인집 아들은 자고 있었고 나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주인집 엄마가 오셔가지고 아들이 자고 있으니까 불을 끄시더라고요. 그때 내 기억이 생생해요. 잠이 안 왔고 불을 꺼버렸으니까 공부도 할 수 없었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커서 복수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뭐 아주 그런 감정을 느꼈던 거죠. 그런 기억을 써도 돼요.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뭐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늘 우울하고 그랬어요. 사는 게 재미없고 의미 없고. 그래서 저는 대우 그 회장 비서실때 우울증으로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어요. 내 존재 가치, 존재 의미 뭐 이런 걸 잘 모르겠어.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야. 공허한 거야. 내가 왜 살지? 그리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는 뭐 요즘에는 늘 내가 한 일에 의미를 내가 스스로 부여해줘요. 의미를 생각해봐요. 의미가 없는 일 하나도 없어요, 정말. 글을 써보면 알아요. 오늘 뭐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고 오늘 내가 뭘 실수를 하고 뭐에 실패를 하고 했어도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고 시사점이 있고 내가 깨달은 게 있고 어떤 거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 부여를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이런 환경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나한테 오는 어떤 도전이나 자극을 내가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내가 이제 반응하는 거를 의미 부여로 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감사해요.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죠. 그래, 잘했어. 그 정도 하기도 힘들어. 너 오늘 잘한 거야. 그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관계에서 오는 건 되게, 관계에서 오는 것도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기 질투고요.
두 번째는 열등감과 자기비하고요. 세 번째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네 번째 관계에서 오는 거는 외로움, 쓸쓸함, 고독감, 소외감, 고립감. 이 네 가지더라고요. 저는 네 가지를 다 겪어봤어요. 그 네 가지 때문에 늘 힘들어요.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뭐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크게 두 갈래로 글을 써요. 무슨 시기, 질투, 무슨 열등감, 누구와의 갈등 이런 거요. 누구와의 경쟁 때문에, 누구와의 비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요. 남과 비교하고 나는 이제 경쟁하지 않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냥 내 과거와 경쟁하고 비교해요. 과거보다 내가 나아지려고 해요. 그게 글쓰기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거 안 나옵니다. 예. 글을 써보면 알아요. 이전 글보다 나은 글 쓰면 돼요. 그리고 후퇴는 안 해요, 글쓰기는. 물론 진폭은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상승 곡선이에요. 예. 그때그때 뭐, 시행착오도 있고, 일진일퇴를 하죠. 그러면서 뭐, 가끔 좌절도 하고, 일희일비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상향 곡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뭐,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거요. 이런 생각해요. 어릴 때, 뭐,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계속 나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다락방에 가서 혼자 나하고 대화하는 거. 그때는 글을 쓰지 않았죠. 그때 이제 우리 때는 돈이 없으니까 뭐 장난감을 사지 못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얇은 비닐 같은 거 쭉쭉 뽑아먹는 거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계란형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이렇게 쭉쭉 뽑아먹는 이 플라스틱 통을 그건 이제 먹고 나면 그 통은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세 개 갖다 놓고 이게 이것과 대화하고 이것과 그런 거 했어요. 얘는 뭐, 얘는 뭐. 그래서 얘랑 서로 대화.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아끼고 나와 가장 말이 통하는 사람이 나예요. 나하고 대화하면 돼요. 내 감정과 마주하면 돼요.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하면 돼요. 이제 이런 게 아주 심해지면 이제 정신병 될 수 있어요. 혼잣말하고. 근데 저는 누구나 어느 정도 정신병을 갖고 산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뭐 그런 걸 병원에도 가봤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병원 가면요, 한 30%는 치료받으라고 그럴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건 강박증이건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가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글을 쓰면서 마주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걸 막 억압하고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그렇게 살면 계속 감정에 시달리고, 무엇보다도 내 감정을 내가 모르고 살아요. 감정이 난데. 아까 뭔가 성장의 기쁨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이성, 나의 생각 이런 거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과 이런 감정, 정서, 이 감성 이거 두 개가 나잖아요. 그 두 개를 내가 어떻게 한편으로는 성장시키고 한편으로는 치유하면서 이렇게 갈 것인가. 그게 이제 네 번째 치유, 네 번째 맞죠? 세 번째인가요? 첫 번째가 표현이고 두 번째가 성장이고 세 번째가 지금 치유 얘기한 거예요. 네 번째가 소통의 기쁨이에요. 누군가와 관계를 갖는 거. 이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읽기 듣기는
관계 맺음이 아니죠. 절반만 하는 거죠. 남이 갖고 있는 걸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죠. 남의 걸 뽑아먹는 거죠. 내 소유를 늘려가는 일이죠. 근데 말하기 쓰기는 내 걸 나눠주는 일이에요. 공유하는 일이에요. 남을 돕는 일이고 내가 뭔가 기여하는 일이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푸는 일이라고요. 근데 이거 하려면 읽기 듣기는 자동으로 해야 돼요. 읽기 듣기 없이 말하기 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고 쓰는 쪽으로까지 저는 읽기 듣기가 확장돼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이 그래야 이제 진정한 관계의 맺음인데 그냥 읽고 듣고만 사는 것은 그냥 팔로워로 사는 거예요. 리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늘 그래왔고 직장에 와서도 읽기 듣기만 사는 거 하고 살면 절반만 사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걸 강요해요. 조직에서. 근데 서서히 이제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고 잘 베끼고 잘 쫓아오고 이런 사람이 우대받던 시대에는 이제 뭐 그런 건 좀 끝나가는 거 아닌가. 이제는 이제 말하고 쓰고 왜 그러냐면 말하고 쓴다는 게 창의적인 거거든요. 읽고 듣는 사람은 전혀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내 걸로 소유할 뿐이죠. 말하고 쓰는 사람이 내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들어서 남에게 공유하는 사람이죠. 그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 걸로 막 악플도 달리고 뭐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하고 쓰지 말고 살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 유혹에 빠지죠.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거는 내 어떤 존재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존재 의미가 없어요. 말하고 쓰지 않고 산다는 거는.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힘들어도 갈릴레오를 계속 하는 거는 유시민 이사장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욕을 먹어도 자기가 어떤 그런 데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거나 보람을 느끼거나 뭘 하겠죠. 물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팬층이 뭐 팬덤이 있으니까 그로부터 받는 뭐 응원도 많이 있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말하고 쓰면서 나라의 관계에서의 나의 위치를 그렇게 지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읽고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고 쓰기까지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수준에 가면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에 하다가 막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누가 댓글도 달고 블로그에 공감해주고 나중에 이제 책을 쓰면 책을 사주고 이런 쪽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런 걸 두려워해서 아예 그쪽으로 전진해 가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제 그런 가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앞으로 뚜벅뚜벅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섯 번째는 그냥 이거를 기록의 기쁨? 기록의 기쁨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를 남기는 기쁨. 여러분들 좀 이따 얘기했지만 뭐 책을 쓰려고 하는 게 왜 책을 써서 돈 벌겠다는 마음? 그것 때문에 책 쓰지는 않을 거예요. 뭐 책을 써서 내가 뭐 인기를 누려야 되겠다?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아니, 얻기도 어렵고요. 그것 때문에 책 쓰지 않을 거예요. 왜 책을 쓰려고 할까? 아주 그 깊은 곳에는 뭔가를 남기고 싶은 거죠.
말을 남기고 싶은 거죠. 그 남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니 뭐 책을 써서 독자와 내 소통하겠다? 아 그러면 블로그로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도 다 돼요. 그리고 기록도 뭐 그런 게 남길 수 있지 않냐. 뭐 어디에 블로그에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건 남지가 않죠. 가장 잘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쓰려고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거의 뭐 안 팔릴 줄 알아요. 근데도 책을 써요. 안 팔리면 독자도 없는 거고 내 책을 읽는 사람도 없는 거고 인세도 못 받는 거고 그런데도 책을 써요. 그거는 어딘가에 자기를 흔적을 남겨놓고 싶은 마음 아닌가. 그 책을 쓰면 흔적이 남는 거 확실해요. 어떤 책을 써도 일단은 포털 사이트에 등재가 돼요. 그리고 죽어도 계속 검색이 돼요. 그거는 계속. 그래서 어떤 자기를 남기는 그런 게 이제 5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기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공지해 드린 거에 책을 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건 또 몇 가지로 공지하셨어요? 책 쓰는 방법? 그 가짓수 없나요? 그것도 5가지씩이나 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대통령의 글쓰기를 쓴 방식이에요. 말해보고 쓴 거예요. 말해보고. 8시간 말할 수 있으면 책 한 권입니다. 8시간을 어떤 주제에 관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책이 한 권이에요. 근데 말은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의 분량을 늘려가려면 계속 뭔가를 거기에 몰입돼서 꽂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해보면 내 말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알아요. 안 먹히는 말들은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먹히는 말들을 쌓아 나가야 돼요. 축적해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해보면 내가 이걸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이 컨텐츠를 즐기는지 안 즐기는지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난 글 쓸 수 있다. 말을 계속 해보면, 출판사에서 제가 편집자 할 때 저자들 책 써달라면 안 써줘요. 근데 강의 2시간짜리 4번, 5번 해달라면 그건 또 해주세요. 그럼 녹음하면 책이 돼요. 8시간, 10시간 분량이면 책이 돼요. 대통령의 글쓰기는 5년 동안 말해보고 그 말을 걸른 반응이 좋았던 말들만 가지고 6년차 때 책을 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5년 동안. 뭘 메모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자료를 찾아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말한 거예요. 5년 동안 말한 거예요. 2번째 방법은 메모를 어느 분야 내가 쓰고 싶은 주제에 관해서 1000개 이상 메모를 하면 책이 한 권이에요. 강원국의 글쓰기는 2년 반 동안 1700개 메모를 해서 그냥 메모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책이 되더라고요. 그 주제에 관해서 뭘 메모하냐? 그 주제에 관해 새롭게 뭘 알게 된 거. 그 일부는 뭐 지식 같은 거겠죠. 어디서 들은 거, 뭐 정보겠죠. 뭐 정보는 뭐 언론에도 있고, 뭐 유튜브에도 있고, 뭐 지식, 정보.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뭐 옛날 떠오른 기억. 그것에 관해서 갑자기 뭘 깨달은 거.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계속 메모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메모를 하면은 첫 번째 공부를 하고 싶어져요. 메모를 더 하려고 자꾸 뭘 찾아봐요. 뭘 읽어보려고 그러고 유튜브 가서 막 강의를 듣게 되고 그럴 때 메모거리가 잘 생각을 나니까. 2번째, 메모를 하는 사람은 말하고 싶고 글 쓰고 싶습니다. 뇌의 입장에서 이 메모를 한다는 것은 써먹으려고 메모하는 거예요. 써먹지 않을 걸 왜 메모해요? 지금 메모하시는 거 언젠가 뭘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써먹어요? 내 말하고 내 글에 써먹는 거 말고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메모는.
그러니까 메모가 많이 있으면 이거 좀 써먹고 싶어요. 어디 가서 자랑을 하건 잘난 체를 하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싶어져요.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해서 메모를 많이 해서 그거에서 많이 알고 막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술 먹다가 뭐 밥 먹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써먹고 싶어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메모를 하시면 나중에 느낄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메모를 처음에 할 때는 메모의 개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뎌요.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메모의 개수가 이 늘어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눈덩이 크기가 커져가지고 이게 구르면서 커지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메모거리가 생각나고 운전하다가도 잠이 들기 전에 막 엎치락 뒤치락 할 때도 막 심지어 머리 감을 때도 막 메모거리가 생각나고 메모가 메모를 불러와요. 메모 덩어리에 와서 메모가 와서 붙어요. 메모끼리 새끼를 쳐요. 막 이자가 붙어요. 해보세요. 그렇게 돼서 그게 1000개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 저는 옛날에 그 강원국의 글쓰기 메모는 네이버 블로그에 했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된 상태에서 책 내고 그냥 동결 시켜놨어요. 그거는 더 이상 거기다 메모를 안 해요. 근데 그게 한 1700개의 메모가 돼 있으니까 매일 그 이웃 누가 와서 이렇게 맺는 게 하루에 3명, 5명은 늘 오더라고요. 매일. 새로운 사람이. 서로 신청은 안 해요. 왜냐면 5,000명이 차서 안 되거든요. 그냥 이웃을 맺는다고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매일 와서 붙어요. 그게 한 지금 14,000 몇 명이 된 것 같아요. 그 전혀 관리도 않고 쓰지도 않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카카오 스토리하고 트위터에 메모를 해요. 제가 메모하는 것은 아까 그런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저는 네이버 메모장에 일단 단어로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 와서 아까 저기서도 메모 2개 했어요. 저기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도 메모거리 생각나면 전 신호대기 때 네이버 메모장에 메모해요. 그게 이제 메모를 모아서 책을 쓰는 방법. 이건 그냥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요. 한 A4 용지 한 3장, 5장만 쓸 수 있으면 써보세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 내가 A4 용지 한 3장 정도 쓸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책을 쓰겠다고 그걸 미뤄두지 마시고 그냥 3장을 쓰세요. 그리고 그냥 다른 일 하세요. 그러면 3장에 계속 붙을 거리들이 그 다음부터는 자꾸 눈에 띄고 귀에 들리고 그렇게 돼요. 거기다 붙여나가게 돼요. 이건 메모하고는 달라요. 거기다 살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덩어리를 계속 키워가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뭘 붙일까를 생각해가지고 자꾸 뭘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아서 붙이고 붙여가게 되죠.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회장님의 글쓰기를 썼을 때예요. 네 번째 방법은요. 제가 출판사에 있어 보니까 한 1년 7개월 그래도 출판사 밥을 먹었는데 누가 라면 박스로 2개 뭐 쓴 거를 가져왔어요. 어르신인데 뭐 일기 뭐 자기가 옛날에 씻었던 거 막 가져왔어. 책 만들어달래. 만들어지더라고요. 양이 되면 책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양이 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은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를 두서없이 양을 늘린다 생각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치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물론 이제 어떤 그 자기가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가까우면 좋지만 안 가까워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 엮어져요. 그냥 그 주제와 관련 없는 기억도 그 주제와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양을 최대한 그냥 막 쳐서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라면 자료를 막 붙여가지고 최대한 양을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책을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해보지는 않은 건데 자기 진짜 마음에 드는 책, 이런 책 한번 써보고 싶다는 책을 하나를 완전히 벤치마킹, 롤 모델로 해가지고 내용은 완전히 내 내용, 주제도 완전히 내 거. 그러니까 그 책이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에 그 관련 책이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책인데 그 내용을 목차니 뭐니 이걸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책을 정말 한 몇 번 읽고 그냥 씹어 먹듯이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 하나의 책을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 분야의 책을 그 예스24나 교보문고 가지고 한 30권 정도를 온라인에서 30권 정도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들의 목차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차에 30권의 목차에 공통점을 뽑아서 그 공통점을 나도 흉내내고 그 다음에 책 한 권당 한 줄씩을 뽑는 거예요. 30줄을 뽑는 거죠. 한 줄씩 뽑는다는 건 30개 글의 제목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줄이 어떤 줄이냐? 다른 책에는 없는데 이 책만 써둔 좀 참신하고 신선한 내용. 근데 나도 할 말이 있는 내용.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나도 할 말이 있고 다른 책에는 없고 이 책만 써놓은 책. 책 한 권당 한 줄씩만 뽑아보세요. 그냥 어디 네이버 가서 내가 쓰고 싶은 주제의 책을 그 단어를 치고 밑에 책을 클릭하면 판매 순도 뜨고 관련도 순도 뜨고 이렇게 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략 한 30권 정도를 선정을 해서 목차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목차는 다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쭉 일별을 하면서 그 중에 이 분야의 책들은 되게 이런 걸 쓰는구나. 공통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또 하나는 각 책 한 권당 목차 한 줄씩을 뽑아내라고요. 그 한 줄은 이 책만 다룬 좀 독특한 내용. 근데 나도 할 말이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 내 머릿속에 뭘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목차를 보면은 이 내용 나도 쓸 말이 있는데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용인데도 이게 책이 되나 안 되나, 이걸 책에 쓸 수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를 반신반의하죠. 근데 목차에 있는 걸 보면 되네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내용도 이거 책이 되네. 그래서 그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목차만 보시라는 거죠. 그게 이제 5가지 방법 다 말씀드렸습니다. 책을 가지고 책을 쓰는 방법이 마지막이었고요. 4가지만 말씀드렸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주제에 관해서 책을 쓴다 그러면, 얘기했다. 쏟아내놓고 요약하라는 거. 5가지 얘기했는데, 그럼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어떤 분야에 관해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한 나의 경험, 그러니까 내 어떤 일화, 에피소드, 나의 스토리, 그거를 한 30개만 찾아보세요. 30개만. 이제 그 30개가 없으면 이 방식으로 못 써요. 내가 이것과, 예를 들어서 홍보 일을 한 10년 이상 했다. 그럼 홍보 일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가 30개 반드시 있어요. 그럼 홍보 분야에 관한 책을 쓸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걸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는 그냥
이거는 그런 책은 사람들이 안 읽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관은 뭐 자료들 쫙 모아가지고 그거 짜집기 하고 편집해가지고 책 쓰겠다. 그런 책을 쓰지 마세요. 그런 책은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 이야기를 한 30개만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 방식으로 쓰는 거야. 1번, 30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야기 다 쓰실 수 있잖아요. 2번, 30개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겪으면서 내가 뭘 배웠지? 이걸 겪으면서 내가 뭘 깨달았지? 그 의미를 붙여줘요. 이야기만 쓰는 거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의미를 붙여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인용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남의 책에 있는 것은 요 용도로 써야 돼요. 내 경험의 신뢰를 높이고 내 경험을 일반화하는 용도로. 나만 경험한 게 아니고 누구나 이런 너도 해당이 된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인용을 붙여주라는 거죠.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를 알면 쓸 수 있다. 이거 5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더라고요.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 쓸 말이 없어서 그래요. 아주 핵심적인 이유예요. 쓸 말이 없어서. 근데 제가 글을 써보면 글을 쓸 때 쓸 말을 찾고 쓸 말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글쓰기가 다 두려운 거예요. 쓸 말은 평소에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공부할 수 없잖아요. 공부한 걸 가지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평소에 만들어둔 걸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걸 해결하려면 메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모하면 돼요. 메모는 정말 레고 블록 조각 같은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집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쓸 말이 없어서 글을 못 쓰는, 이거 핵심적인 이유인데 이거는 메모하는 걸로 극복해야 된다. 2번째, 안 써봐서 그래요. 낯설어서 글쓰기가. 안 써봐서 두려운 거예요. 안 해본 것은 누구나 두려워요. 익숙한 거, 해본 거 이런 건 두렵지 않아요. 아니 앞에 그 쓸 말이 없어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도 그렇고 할 말이 딱 생겼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게 말을 하고 싶어요. 회의 때, 회의 같은 거 할 때 회의 좀 합시다. 그런데 별로 아무 아이디어도 없어. 할 말도 없어. 그럴 때는 이제 짜증도 나고 그냥 회의하기 싫어요. 근데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얘기해야 되겠다. 그게 딱 잡히면은 그냥 회의하고 싶은 거예요. 회의하는 발걸음이 무겁지가 않아요. 이 2번째, 안 해봐서 낯설어서 이거는 많이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말이 쉽죠. 그냥 많이 써봐라. 다독, 다작, 다상량해라. 말이 쉽죠. 그럼 어떻게 많이 쓸 수 있냐? 많이 써가지고 익숙해질 수 있냐? 습관이 들어야 돼요. 이 문제 해법은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을 들려야 된다고요. 작가들은 모두 습관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글쓰기 재밌어서 좋아서 하는 경우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습관을 들리려면 가장 핵심은 자기만의 루틴을 갖는 거죠. 글쓰기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전 지금 술 끊은 22일 됐어요. 그 전까지는 늘 글 쓸 때는 1번 청아를 한 병 마신다. 2번 카페에 간다. 3번 에스프레소를 시킨다. 4번 안경을 닦는다. 글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닦아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딱 쓸 준비가 돼 있다고 자기가 알아요. 쓰고 싶어져요.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노트북을 연다. 그리고 안경을 낀다. 그 다음부터 친다. 루틴은 계속 바뀌어 왔어요. 제 대통령의 글쓰기를 쓸 때도 다른 루틴이었고,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그 2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습관이 들리면요, 훨씬 에너지를 덜 써요. 그리고 습관이 들리면은 그 일을 잘해요. 기타리스트가 코드 생각 안 해요.
그냥 어떤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타 잘 치는 거고, 습관이 들렸다는 것은 뭐 가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처음에 밀면 안 밀려요. 모든 것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뭐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뇌는. 그러니까 버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밀려. 근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쭉 밀려요. 거기 손만 대고 있어도 차가 밀려가잖아요. 에너지를 거의 안 써요. 습관이 됐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얘가 거부하고 저항하는 걸 덜 하고요. 얘가 막 검열하고 편집하고 눈치 보는 일을 덜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의뢰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해요, 그냥. 꼭 루틴을 가지고 습관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 글쓰기가 낯선 거는 그걸로 극복을 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 못 배워서 그래요. 글 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글 쓰는 방법 못 배웠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 있냐? 뭐 많죠. 어휘력도 키워야 되고, 문장력도 좋아야 되고, 글을 구성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방법을 안 배웠어요. 제가 터득한 것은 어휘력은 그냥 포털 사이트 국어사전 열어놓고 쓰는 걸로 어휘력을 키워요. 어휘 문제를 해결해요. 내가 생각난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단어를 쳐봐요. 유의어 중에 더 맞는 단어를 가지고 써요. 그걸 저는 늘상 그냥 그렇게 글을 써요. 무조건 글 쓸 때는 무조건 네이버 국어사전 열어요. 그리고 유의어 중에 더 맞는 단어를 쓰고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반드시 있거든요. 예문이. 위에 딱 있어요. 그 예문이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뭐 최소 3개 이상 떠요. 그러면 그 문장을 어떤 단어로 수식했는지, 서술어는 뭘 썼는지를 봐요. 그래서 제 문장에 그걸 써먹어요. 그런 어휘들을. 수식어도 써먹고 서술어도 써먹고. 문장력은 저 5가지를 해봤어요. 첫 번째 해본 것은 칼럼, 내가 좋아하는 칼럼니스트 칼럼 한 30개를 뽑아서 3번씩 읽은 거.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세요.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읽고, 2번 읽을 때는 요약하면서 읽어보고, 3번 읽을 때는 내가 반론하면서 읽어봤어요. 그렇게 하시거나, 두 번째, 소설가, 오정희 씨 이런 소설 같은 거 좋아요. 뭐 김훈 선생님도 좋고, 소설가 한 사람의 소설을 다 읽어보세요. 뭐 10권짜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장편 소설이면 그거 하나로도 좋게요. 세 번째 방법은 책 한 권을 최소 5번, 한 10번 이상 읽어보세요. 네 번째 방법은 교보문고에 가셔서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교과서를 한 권 사세요. 그 3,000원인가 얼마밖에 안 해요. 그 안에서 수필 하나를 고르세요. 수필은 별로 없어요. 몇 편 없을 거예요. 그 중에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수필 하나만 골라서 필사를 해보세요. 베껴쓰기. 최소 3번. 그래도 문장력 좋아져. 마지막 5번째는 시를 한 10편, 뭐 한 최소 5편 이상 암송해보세요. 암송. 외워보세요. 이 5가지 중 어느 걸 해도요, 자기 문장력이 정말 좋아져요. 전 문장력을 키우는 이 이상의 방법 없다고 생각해요. 어휘력도 아까 얘기한 거 그 이상 방법 없어요. 세 번째, 구성력을 키우는 것은 저는 2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칼럼 따라쓰기를 해봤어요. 따라쓰기가 뭐냐면 시작을 뭘 인용하면서, 고사성을 인용하면서 시작했다. 어떤 칼럼이. 그러면 나도 내 주제에 맞는 고사성어를 찾아서 인용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따라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완전히 내 내용이야. 그 글의 틀, 형식, 구성만 빌려오는 거죠. 시작하는 방법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썼는지를 쭉 그 틀을 얼개를 빌리는 거예요. 그거를 칼럼을 가지고 뭐 요즘에 잘 쓴다는 뭐 중앙일보 권석천 위원이나 몇몇 칼럼니스트 칼럼을 한 10개, 20개만 따라 쓰기를 해보면 내가 글을 어떤 전개하는 방법, 구성하는 방법을 갖게 돼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돌려치고 이렇게 말했다가 요걸 사례를 들고 이 비유를 하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렇게 예시를 들고 근거를 대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저는 구성법을 익히는 것은 난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두 번째로 회사에서 무슨 보고서 쓰고 이런 것들 중에 구성이잖아요. 그런 것은 딱 간단해요. 저는 75개 단어를 A4 용지에 써가지고 책상에 붙여놨었어요. 현황, 문제점, 해법, 기대효과, 추진과제, 소요예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행계획. 이 단어들을 75개를 모았어요. 여러분들 모으시려면 하루면 모아요. 딱 붙여놔. 글을 쓸 때 A4 용지 한 장? 그러면 거기서 한 5단어 필요해요. 5단어를 1번에 뭐 쓸까? 2번에 뭐? 3번, 4번, 5번. 덩어리, 개조식으로 쓰면 5개 덩어리. 끝. 2페이지면 단어가 더 필요해요.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1번 시작을 개요로 시작할까? 현황으로 시작할까? 이 보고서의 목적으로 시작할까? 취지나 배경으로 시작할까? 결론으로 시작할까? 그 단어 안에 다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이 단어를 모아서 글을 보고서 같은 걸 구성하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책의 목차를 많이 보세요. 목차가 일종의 글의 설계도잖아요. 그 책의 구성이에요, 구성. 숲의 모양을 한번 목차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글을 전개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이런 거 학교에서 그런 거 가지고는 배운 거 가지고는 글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성력은 이렇게 키우시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못 배워서 그런 것은 어휘력, 문장력, 구성력은 그렇게 키우시라는 거고요. 그럼 3가지 말씀드렸죠. 4번째 이유는요. 글쓰기가 원래 어려워서 그래요. 글쓰기가 원래 어려워서 쓰기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아마 제 생각에 동시다발적으로 글쓰기만큼 복합 노동이 없다고 생각해요.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글감도 찾아야지, 그거를 거기에 맞는 어휘도 생각해야지,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야지, 구성도 해야지, 이 여러 가지 독자도 의식해야지. 이걸 하면서 하는 노동이에요. 글쓰기는. 이런 노동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우리 공부하는 거요. 그냥 이해하고 요약하는 역할만 하면 돼요. 공부는. 근데 글쓰기는 그보다 훨씬 복잡해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거. 복잡한 걸 분해하는 거. 나눠서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거. 예를 하나만 들을게요. 쓰면서 고치지 말라는 거죠. 쓰기와 고치기를 분해하라는 거죠. 쓸 때는 쓰기만 하고 고칠 때는 고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은 이렇게 써야 돼요. 쓸 때는 쓰기만 하려면 스톱워치 한 20분, 30분 맞춰놓고 그 시간 안에 다 쓴다는 생각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20분 이상 쓸 말이 없어요. 어떤 주제에 가든 글을 쓰든 20분 이상 쓸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루 붙들고 이틀, 3일 동안 써요. 그럼 고치고 있는 거예요. 쓰면서 고치고 있는 거예요. 쓰기와 고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쓴다는 거는 내가 지금 쓰고 싶은 말, 알고 있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거 30분 이상 쓸 말 있어요? 어떤 주제에 관해서 글 쓰라고 그럴 때? 그러면 거기서 물론 이제 책 쓰기가 이런 건 다르죠. 보고서 한다 쓴다고 생각해봐요. 뭐
보고서 하나 써봐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그 내용 쓸 수 있는 한 30분 이상 쓸말 없다고 생각해요. 치고 나면 30분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고치기로 넘어가라는 거죠. 쓰기는 거기서 마치고 고칠 때도 한 번에 하나씩 고치라는 거예요. 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리스트가 필요해요.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지 볼 때는 그것만 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휘 더 좋은 단어로 바꿀 게 없는지는 그것만 보고 문장의 순서를 바꿔주면 더 좋은 게 없는지를 문장의 순서만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뺄 게 없는지를 볼 때는 뺄 게 없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또는 빠진 게 없는지 볼 때는 빠진 게 없는지만 보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칠 때 필요한 것은 뭐가 틀렸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오답 노트가 있는 거예요. 정오표가 있어야 돼요. 그거 체크리스트건 정오표건 네이버나 다음에 가셔서 뭐 글쓰기 이런 걸 치면은 다 나와 있어요. 뭘 체크해라. 이렇게 쓰지 마라. 이렇게 쓰면 오답이다. 그 리스트를 만들라는 거죠. 그 리스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오답을 안 쓰게 돼요. 꼼꼼하게 체크하게 되고 그러면 글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하는 방법으로 원래 어려운 일인 이 복합노동 글쓰기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 5번째. 글을 쓰기가 어려운 건요. 5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내가 뭘 쓰고 싶을 때 글을 쓰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내가 쓰고 싶은 주제로,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내가 쓰고 싶은 때, 그리고 내 글을 독자도 없어. 그런 글쓰기가 어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누가 뭔 주제를 정해줘. 그리고 언제까지 쓰라고 그래. 그리고 분량을 막 정해줘. 그리고 검사를 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글쓰기가 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쓰기 싫은 글을 써야 되니까 글쓰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건 하나씩 격파해 나가야 돼요. 일단 분량 정해주는 거 저는 몇 가지 방법으로 극복해요. 분량을 왜 당신이 정해? 내가 정해. 첫 번째 방법, 난 쓰고 싶은 만큼 써 내가. 그리고 그걸 요약 정리해요. 그 다음에 분량을 맞춰요. 한 장 쓰라고 그러면 한 2-3장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많고 쓰고 출력해가지고 요약 정리해요. 한 장으로. 그거 어렵지 않아요. 한 장을 맞춰 쓰기는 어렵지만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고 한 장으로 요약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방법은 딱 한 문장만 생각해요. 주제문만. 그래서 그 주제문을 가지고 이 주제문을 예를 들어 주제문이 뭐뭇을 합시다 뭔가 제안하고 건의하는 거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실제로 하게 만들려면 이 주제문을 얘다 뭘 붙여야 될까? 이걸 했을 때 뭐 이익, 혜택, 뭐 장점, 뭐 하여튼 이걸 해야 되는 이유 막 이거 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여가다가 분량이 되면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실제로 그건 다 쓰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문단 쓰기예요. 글을 쓰라고 그러면 A4 용지 한 장 쓰라고 그래. 그러면 한 5문단 들어갈 수 있어. 4-5문단.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 4-5마디를 생각해요. 뭔 얘기 할까? 뭔 얘기를 저쪽은 듣고 싶을까? 이런 거 생각해봐요. 그래서 4-5문장을 써요. 띄엄띄엄 써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그 문장을 문단으로 만들어요. 4-5개 문장이면 4-5개 문단이 나와요. 세 번째로 배열해요. 어느 걸 1번으로 놓을까? 2번으로. 처음에 그냥 쓰고 싶은 그냥 아무 생각나는 문장을 썼기 때문에 그건 순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순서는 마지막에 또 해줘야 돼요. 이 아까 얘기한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거이기도 해요. 뭔 말을 할까? 5문장 만들어. 그 다음에 문단을 만드는 게 글을 쓰는 거예요. 문장을 단락, 문단으로 만들어주는 거. 세 번째는 구성해주는 거죠. 순서를 배열하는 거. 그래서 내가 써야 될 분량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조절하면 돼요.
분량 문제 그렇게 극복해. 그 다음에 마감 시한? 마감 시한 아까 얘기했죠. 그 고치는 거 얘기했는데 저는 마감 시한을 정해요. 30분 내가 정해요. 스톱워치 눌러놔. 30분 동안 써. 그리고 그 다음은 전부 제출할 때까지 그냥 고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 마감 부담 없어요. 내라면 내는 거야. 그렇지만 지가 시간을 조금 주면 품질 좋은 거 기대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시간을 주면 내가 더 고쳐서 좋은 거 하죠. 내가 주도하죠. 그래서 저는 마감 시한을 누군가 정해주는 문제는 그냥 내가 시간을 정해서 빨리 뭘 하나 쓰고 뭐라도 하나 써놓으면 그때부터는 좀 안심이 돼요. 그리고 여차하면 줘버리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주제를 정해주는 거. 내가 쓰고 싶은 걸 못 쓰는 거. 그거는 방법이 아까 메모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몽땅 메모를 해놓으면 그 안에 해놨다가 누가 쓰라고 그러면 그 메모에서 찾아보면 쓸거리가 있어요. 그 메모는 내가 쓰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메모는 누가 시킨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고 싶어서 내가 해놨다가 누가 시키면 그냥 메모 안에서 하나 주면 돼요. 아니면 뭘 조립을 한다거나 있는 것들을 합친다거나. 그래서 그 누군가가 주제를 정해주고 쓰라는 것은 메모로 극복하고 누군가가 마감 시한을 정해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정하고 고치는 걸로 풀고 그 다음에 분량을 몇몇 쓰라는 것도 아까 이제 세 가지 방법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풀고 독자의 문제는 누가 내 글에 대해서 독자의 문제는 저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지적을 두려워하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 그냥 그 사람을 아예 위에서 쓴다는 생각으로 극복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이 사람이 뭘 글을 쓰라고 그랬는데 뭘 줘야 이 사람이 좋아할까?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 스스로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을 가져요. 내가 왜 이 글을 쓰지? 뭘 주려고 쓰지? 내가 베푸는 사람이야. 너 지금 해법이 필요해? 무슨 아이디어가 필요해? 모르던 걸 알고 싶어?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네가 필요한 게 뭔데? 그게 글을 쓰는 목적이죠. 이유죠. 그래? 그럼 내가 줄게.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선수를 둬가는 거야. 그리고 저는 글을 쓸 때 그 사람을 머릿속에 앉혀놔. 그 사람의 반응을 계속 들으면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써요. 그 사람이 다짜고짜 뭔 소리야? 좀 천천히 설명해봐. 이러면 천천히 설명해주고 됐고 결론이 뭐야? 그럼 결론 얘기해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쓰면 결국은 갖다 주면 지적을 받아요. 지적받기 전에 저는 먼저 제가 그 독자를 머릿속에 앉혀놓고 글을 써요. 나쁜 반응에 그게 안 나오도록 그걸 피해가면서 글을 쓰죠. 그러려면 예를 들어 직장 상사다 그러면 상사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상사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는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관계로 글쓰기인데 그건 제가 뭐 다른데 많이 얘기를 해놨으니까 더 자세히 좀 그걸 보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독자로 인한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 분량이라든가 마감 시한이라든가 독자라든가 검사하는 독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극복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글쓰기가 어려운 거 5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할 말이 없어서 그 다음에 못 배워서 그 다음에 안 해봐서는 습관으로 하라고 했죠. 못 배워서는 아까 뭐 문장력, 어휘력 쭉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쓰고 싶은 게 아니어서 그렇다는 거였고, 네 번째가 뭐였죠? 원래 어려워서. 그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라는 거예요. 요거, 예를 들어서 어휘력 이런 거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강의를 그냥 길게 해요. 문장력 하나만 가지고도 길게 한 강의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다 유튜브 가면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구성에 관해서 구성력을 키우는 거 이런 것도 길게 해둔 게 있어요. 예. 이제 제가 시간은 잘 맞춘 것 같아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을게요. 그러면 보너스로 몇 개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질문으로 써라인데요. 5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글 쓰는 사람은 1번 모르는 걸 묻는 질문. 모르는 거 그냥 안 넘어가고 검색을 해보든지 모르는 걸 묻는 질문. 2번째 의문이에요. 의문. 왜라고 묻는 질문. 문제의식. 저게 왜 저렇지? 이게 왜라고 묻는 거. 3번째 반문이에요. 반문.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까칠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나? 누구 말을 들을 때도 까칠하게 들어야 돼요. 반문하면서 들어야 돼요. 4번째 질문은 자문자답이에요. 이것에 관한 내 생각은 뭐지? 이것에 관해서 네 생각이 뭐냐 그러면 난 뭐라고 답하지? 늘 이런 것 속에서 하는 거예요. 너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번 조국 사태 어떻게 생각해? 검찰개혁, 언론개혁에도 네 의견은 뭐야? 너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스스로 질문해보는 거죠. 자문자답해보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성찰하는 질문이에요. 이어령 선생이 최근에 마지막 인터뷰라고 하면서 요즘 매일 일어나면 오늘 죽으면 내가 뭘 할까를 생각한다고.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그 질문을 했다잖아요. 매일. 그런 성찰하는 질문. 이 5가지 질문이 글 쓰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고, 이 질문에 답을 늘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글쓰기는 질문에 답하는 거거든요.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 상사가 알고 싶어 하는 거, 질문에 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글 쓰기 전에 질문하거든요. 일기 쓰기 전에 오늘 내가 뭐 했지? 늘 질문하는 거거든요. 2번째는요,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상력이 필요해요. 상상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를 들자면 1번, 이 마인드맵을 잘 그리는 사람, 연상을 잘하는 사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잘 이어갈 수 있는 사람. 2번, 브레인스토밍 잘하는 사람. 브레인스토밍. 뭐 봄 하면 막 생각나는 게 많은 사람. 봄나물, 봄처녀, 뭐 아지랑이 막 이런 이 브레인스토밍 잘하는, 이 상상력 키우는 거. 3번째는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 영화를 보고 나와서 그 영화를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스토리텔링을 잘해. 이거 상상력이 난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소설가 되는 거예요. 4번째 상상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가상 시나리오나 가정법, if, 뭐뭐 할 경우, 이런 가상 시나리오, 가정법, 만약 뭐뭐라면 이런 걸 잘 생각해요. 이것도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상상력은요, 시적 은유예요. 저 시 쓰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를 많이 읽으면 난 상상이, 아니 뭐 대추 한 알에 뭐 천둥 몇 개 뭐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게 그게 상상력이죠. 그래서 이런 상상력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키워야 될 것은 비판적 사고력이에요. 글 쓰려면 비판적 사고력 반드시 키워야 돼요. 1번, 비판적 사고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 1번, 자기 의견이 있다. 2번, 자기 의견을 설명할 줄 안다. 이 설명하는 능력. 이게 글쓰기에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자기 어떤 주장, 자기 의견에 그 자아 비판이 가능해요. 자기 주장의 허점, 단점,
취약점 이런 걸 잘 알아요, 스스로. 그래서 저쪽에서 뭘 공격해 들어올지를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견에. 네 번째는요,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는 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는 나와 다른 의견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와 다른 의견을. 이런 부분은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이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섯 번째는 그 다른 의견과 내 의견을 합쳐서 어느 지점에 균형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의견과 그걸 뭐 타협한다고도 할 수 있고 합의한다고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늘 이래요. 1번 자기 주장을 얘기해요. 그 주장을 얘기하는 배경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와 다른 주장을 소개해요. 인정해 주는 거야. 받아들여 주는 거야. 네 번째로 다른 주장을 평가해요. 이러이러한 점에 일리가 있고 이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일부를 수용해서 합쳐서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10대 빵이 아니야. 4개 8이고 2, 7대 3, 6대 4 어느 균형점에서 합쳐요. 10대 빵은 절대 안 해요. 어떤 경우는 9대 1이라도 해요. 요거는 그래도 100% 틀린 말 100%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절대 설득이 안 돼요. 왜 글을 써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려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려는 거예요. 근데 내 걸 받아주지도 않아. 전혀 인정 안 해줘. 그냥 개무시야. 10대 빵이래. 틀렸대 그냥. 그럼 누가 설득을 해요? 평행선이죠. 그냥 적인 거지 계속. 이게 마지막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반성적 사고를 해요. 나와 다른 편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고 그것에 지적하고 반박하고 반론하는 내용을 나는 범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요. 누구 보고 너 이렇게 말에 일관성이 없어. 언행이 일치하지 않아. 뭐 이렇게 지적을 하려면 과연 나는 일관성이 있는가? 나는 일치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니는 어디다 대고? 이렇게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이게 비판적 사고래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식과 정보로 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과 정보로 글 쓰는 것은 요즘 세상은 옛날에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글을 쓰고 대접을 받았어요. 요즘에 안 통해요. 그럼 지금은 뭘 해야 되냐? 지식과 정보를 서로 연결하건 뭐 결합하건 융합하건 뭘 하건 간에 그걸 가지고 현실의 문제에 어떤 접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던가 이런 데 적용하는 능력,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단순히 소개하고 뭘 인용하는 것은 이제는 안 통해요. 누가 뭐라고 했다. 어떤 이론이 있다. 그 이론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이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이런 해법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전망을 한다든가 예측을 한다든가 추론을 한다든가 해법을 내놓는다든가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든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뭘 내놔야 된다는 거죠. 소개하고 인용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뭐 추가로 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예. 그 질문 있으시면 예 말씀하세요.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글쓰기 할 때 좋은 글을 얼개를 빌어와서 나의 이야기로 다 그거를 전부 다 바꿔서 이렇게 쓰면 네. 저는 두려움이 누가 내 글을 그렇게 쓴 걸 보면 이거 내 글인 것 같은데 나랑 비슷하네라고 느낀 그런 절대 안 느껴요. 무서워. 절대 안 느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이런 책 써보고 싶어요. 그 뭐 책 중에 이렇게 모든 자 들어가는 책이 한때 제목으로 유행했잖아요. 모든 모든 나는 모든 구성법에 관한 책을 쓰고 싶어요. 제가 이걸 왜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8년간 대통령 연설을 쓰면서
뭐 축사, 치사, 격려사, 기념사, 뭐 조사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연설이지만 연설문으로서 글이죠. 근데 나는 예를 들어 기념사를 쓰건 축사를 쓰건 몇 개의 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붕어빵, 잉어빵, 국화빵 이런 틀이 있어요. 축사의 틀에도 몇 가지 그 유형이 있어요. 제가 쓰는 방법이. 그거 내 머릿속에 암묵지 형태로 있어요. 사실은 그걸로 모든 사람 이제 칼럼 쓰는 사람도 그렇고 뭐 연설문 쓰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런 틀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은 그 사람 게 아니에요. 아니 일기의 틀은 오늘 한 일, 그 다음에 느낀 점, 내일의 다짐 뭐 이런 틀이 있어요. 독후감, 줄거리 요약, 저자 소개, 뭐 책을 읽고 느낀 점, 그리고 책에 대한 평가 뭐 이런 틀들이잖아요. 그 틀이 그 사람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용에서의 표절은 표절이 되죠. 근데 그 틀의 표절은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늘 얘기할 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 틀을 써요. 그 틀을 쓴다고 내가 표절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뭘 글을 쓸 때 주장하고 이유, 근거, 사례, 예시 뭐 이런 틀이 있어요. 난 늘 그분 글을 쓰니까 이제 그 틀이 머릿속에 있죠.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밝히고 뭐 영향과 파장을 얘기하는 걸로 쓰기도 해요. 어떤 글은 과거, 현재, 미래로 써요. 어떤 글은 문제점과 해법으로 전개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글은 이유와 원인을 쓰고 결과를 쓸 수도 있어요. 어떤 글은 육하원칙이라는 틀에 의해서 쓰기도 해요. 아니 기자는 다 기사를 스트레이트 기사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써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표절이에요? 다 육하원칙이라는 틀로 쓰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틀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그런 틀이 머릿속에 없다는 걸 걱정하셔야지. 몇 개 안 된다는 거. 그 틀을 만들어야 돼요. 틀거리를. 칼럼 같은 걸 보시면서 그 전체 숲의 모양을 보세요. 책의 목차를 보면서 그 틀을 한번 보세요. 어떤 틀로 이렇게 썼는지를. 아까 얘기한 자기 이야기 경험을 얘기하고 그게 의미를 달고 인용을 붙인다. 이런 게 이제 다 틀인 거죠. 아까 비판적 글쓰기를 할 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을 설명하고 다른 걸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평가하고 두 개를 합쳐서 결론을 낸다. 이렇게 틀인 거죠. 예, 또 질문 한 분만 더. 예, 말씀하시죠. 예. 근데 저는 다 잘 쓰더라고요. 아니 책을 써도 베스트셀러가 돼. SNS, 페이스북을 하면 막 좋아요가 1000개가 넘어. 페북화가 돼. 블로그를 했더니 파워블로거가 돼. 연설문? 대통령 연설 썼으면 연설문 잘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안 해본 게 문학이에요, 문학. 시, 소설, 뭐 수필이 됐건 시나리오가 됐건 나중에 정말 도전해보고 싶어요. 알아요? 제가 그런 재능이 있는지? 만약에 막 드라마 작가로서 대박이 날지? 안 해봤잖아요, 아직. 네. 아, 있어요, 소재도. 저의 첫사랑. 우리 와이프가 모르는. 우리 와이프가 깜짝 놀랄 거야. 야, 이거 실화 같다, 그럴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소설이야, 소설. 그리고 와이프가 천재라고 그럴 거야. 당신 천재야. 그런 거야, 뭐. 아이, 그런 건 뭐, 신경 안 써요. 근데 글 쓰려면요, 저같이 이렇게 그냥 잘난 체 해야 돼요. 그리고 막 댓글 이상한 거 달리면 어디다 대고 그냥 혼자 아님 말고 이러고 이렇게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예. 또 한 분 질문.
예. 예를 들면 네. 그걸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교수님 책이 강원국의 글쓰기 예. 그 책을 네. 누가 예를 들면 제 이름이 강윤선인데요. 예. 강윤선의 글쓰기 그러면 딱 봐도 네. 패러디한 걸 딱 알잖아요. 예. 그러면 그럴 때는 작가로서 그런 식의 것을 시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죠. 아니 대통령의 글쓰기를 썼더니 윤태영 선배가 대통령의 말하기를 냈어요. 나는 뭐 좋죠. 나를 패러디 한다는 거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를 흉내내고 나를 벤치마킹 롤 모델로 생각하고 막 따라하고 흉내낸다는 거 기분 좋은 일이죠. 그건 뭐 전혀 기분 나쁜 일 아니에요. 누구 그렇게 해보세요. 그 오마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하죠. 근데 나도 뭐 대통령의 글쓰기도 그 전에 뭐 유혹하는 글쓰기니 뭐 다 뭐 글쓰기라는 게 다 있었죠.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하늘에 떨어진 게 어디 있어요? 다 누군가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거에서 뭘 변형을 하건 그거 가지고 다 모방하는 거죠. 새로운 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모방을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피카소가 그랬잖아요. 베끼지 말고 훔쳐라. 그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보고 새롭게 베끼라는 의미 같은데 저는 좀 뻔뻔해지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다 베낀 거예요. 아니 그 작가만이 아니고 과학자, 철학자 다 보세요. 다 어디에서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거기다 하나를 한 단계 더 나간 거지 새로 만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렇게 신경 쓰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